네, 새벽 전격 단일화. 오늘 정치권을 뒤덮은 키워드입니다. 직전 TV 토론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사이 신경전도 좀 보였는데 자정이 지난 새벽에 두 후보 간의 전격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죠. 자, 막전 막후 이야기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오늘 단일화로 보수가 얼마나 결집할지 또 아니면 진보가 더 결집할지 여론조사 전문가와 바로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맹렬한 저항에도 러시아군이 조금씩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도 커지는 상황인데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번째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라 성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정리해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부 조태현 기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지지하고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뜻을 받아 완벽한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며 민생 경제와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조금 안타깝고 마음 한편이 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강도 높은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 2,0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외로 떠나는 피난민 규모도 갈수록 불어나 총 8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2만여 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12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700명대인 위중증 환자가 최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를 개편하고 도시 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맹비난했고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네. 자, 먼저 야권 단일화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선언했죠.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오늘 오전 8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로의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원팀으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통합 정부를 꾸려서 승자 독식,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고 공정과 상식 그리고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국민이 만든 단일화라면서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도 밝혔고요. 늦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 구성과 공동정부 구성을 두 후보는 함께 협의하면서 역사와 국민의 뜻에도 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에 선관위를 찾아서 직접 후보직 사퇴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을 마치고 2시간 반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단일화 협상을 주도해왔던 국민의힘 장제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회동을 성사시켰는데요. 양당 관계자는 두 후보가 직접 만나면서 그간 협상 채널이 많아서 불거졌던 오해들을 풀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막바지 대선 전국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판을 내놨죠. 네, 우선 이재명 후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예방을 마친 뒤에 단일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면서 짤막한 입장만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아침에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회의 이후에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강하게 단일화를 비판하면서 국민이 현명한 만큼 엄정한 심판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대위는 또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총력 대응할 거라고 밝히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비상한 결의로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당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만큼 당혹스러워하는 기색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와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당 정치 종식과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3지대 정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에 표를 몰아주면 양당의 독점 정치만 강화될 뿐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들 유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천주대 서울대 교구장 예방 이후에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서울 종로에서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겠다면서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요. 이어질 영등포 유세에서는 단일화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원 사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녁까지 강서구와 금천구 등 서울 전역을 돌면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약 발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심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단일화 이후에 유세 일정 이어가고 있죠. 네, 윤석열 후보는 5박 6일간의 유세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후보는 충청 지역 공약으로 본격적인 유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충남 아산과 천안을 찾아서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반드시 갈아치워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주와 세종 유세를 진행한 뒤에 경남 지역으로 이동해서 사천과 마산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과 중도층이 몰린 수도권 공략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선언과 함께 계획했던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요. 향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 유세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건국대 앞과 뚝섬역 그리고 서울 성수동 등에서 유세를 진행합니다. 대학가와 청년층이 많은 곳에 집중하는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2030 세대와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면서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전격 합의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금 6박 7일에 걸친 전국 유세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현재 충남 공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주 시민 여러분, 부여 청양 군민 여러분, 제가 충청해 드리고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어릴 때 방학을 시작하면 아버지 따라서 저 강 건너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금강대교 걸어서 건너서 이 앞을 지나서 봉황동에 있는 큰 집에 가곤 했습니다. 네. 이 공산성 앞에서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과 부여 청양 군민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산성 앞에 오셔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패하고 능력 없고 국민 무시하는 부도한 정권을 갈아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 5년간 여러분들 보셨지만 자기들끼리 과거에 무슨 운동권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공직 갈라먹고 업자들과 유착해서 이권 나눠먹는 이 패거리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패거리 정치하라고 권력 주고 선거 때마다 표 몰아줬습니까? 자기들 출세하고 폼 잡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이 표로 몰아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헌신하라고 국민들이 지지해 준 것을 사욕으로 개인적인 이익으로 나라를 다 거덜내고 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국민들한테 500조를 더 갖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주 36시간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 박근혜 정권보다 줄었습니다. 이 많은 돈 갖다가 어디다 썼습니까, 여러분? 저 대장동이라고 아시죠? 성남시에. 성남시 판교에 대장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못지않은 경기도의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걸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겨우 들고 가서 8,500억을 빼먹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돈이 1조까지 계속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게 단군 이래 최대 실적입니까? 아니면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입니까,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부정부패 초범이 저지를 수 있습니까? 다 해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네, 다 공범이 있고 세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더불어민주당은 뭐하는 정당입니까? 이 사람들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무슨 정치 교체를 하느니 또 뭐 개헌을 하느니 하고 참 국민들 상대로 또 기만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투표로 몰아주었더니 그 주구장창 5년의 세월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내로남불 다수당 횡포하고 날치기 통과에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다 해먹어 놓고 왜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무슨 정치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정치 교체는 이런 썩고 부패한 정치인들 갈아치우는 게, 사람 바꾸는 게 정치 교체 아닙니까? 네, 윤석열 후보 공주 유세 현장 다녀오셨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서울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현장 발언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2만여 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는 12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자 수보다 오늘은 사망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자세한 현황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만 8,803명입니다. 어제보다 2만 명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20만 명대에 육박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2배, 2주 전과는 2.1배, 5주 전과 비교해선 13.7배 많습니다. 하지만 20만 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에도 증가율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1, 2주 이내에 신규 환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28명으로 114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39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 766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 전국이 전날보다 0.6%포인트 오른 50.7%, 수도권은 전날보다 0.4%포인트 오른 46.3%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85만 7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3만 6천 명 늘었고요.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2만 9천 명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확정안이나 발표 시점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산하방역의료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안내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점도 미정이라며 내일 원래대로 오전 11시에 중대본 브리핑이 진행되지만 거리두기 조정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회의에선 현재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로 돼 있는 거리두기를 8명 밤 11시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 여러 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방역의료계 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어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오늘까지의 환자 발생 추이를 종합해 조정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최근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재택치료 중이던 영유아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정부가 소아 확진자 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환자가 급격히 몰릴 것을 우려해 병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보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 소아 특화 거점 전담 병원 운영 지금 둘째 날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이 병원은 오후 진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소아 확진자와 보호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마련한 병상 45곳은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거점 전담병원 병상을 배정받은 소아 확진자 보호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집 앞에 소아과를 전화를 통해서 했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열이 나면 굉장히 위험한데 집에서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감염병 환자란 이유로 메이저 병원에서 전부 다 받아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소아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하루 평균 500명, 많게는 2,000명의 확진자를 진료해 왔는데요.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엔 새벽 내내 이어지는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이틀 동안 소아 확진자 4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이곳의 진료는 접수 순서가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먹는 약을 처방받으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자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전화를 받아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진은 영아들이 확진 이틀에서 닷새까지는 후두염과 인후염을 호소할 수 있다면서 고열과 함께 호흡곤란이 올 경우 문자 메시지를 접수한 뒤 병원을 방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전국 병원 26곳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새로 지정해 병상 1,400여 개를 확보했는데요. 거점 전담병원에서는 대면 진료와 입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소아의 경우에도 확진됐을 경우 권역별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후 권역별로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점 전담병원 운영 시행 초기 환자가 몰리는 등 혼란을 우려해 병상 배정반과 보건소, 재택치료기관 등을 통해서만 병원 위치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병원 사정에 따라 대면 진료 가능 여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보건소와 재택치료기관 안내에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병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뉴스 첫머리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부터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여론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유권자들 정치는 진짜 생물이구나 실감한 네.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격적인 발표였는데 소장님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고요. 사실 어제도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네. 단일화가 안 되는 쪽으로 저도 설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네. 어제 사실 TV 토론을 보면서도 그렇죠. 이런 눈치를 채신 분들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제 TV 토론 이후에 이제 뭐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TV 토론에서도 약간 밋밋하게 갔었기 때문에 그냥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워낙 강고한가 보다 이렇게만 봤었던 거거든요. 최근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 추세였잖아요. 네. 이것도 단일화 결단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그 안 후보 지지율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점을 찍었던 데가 한 17%였습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그 조금씩 이제 하향 추세로 들어갔었는데 단일화가 좀 결렬이 되었던 지난 2주간에는 지지율이 조금 더 빠져서 완전히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던 핵심 지지율까지 그게 한 4, 5%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TV 토론에서 의외의 좀 성과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하락은 하진 않고 오히려 소신 투표자들이 생기면서 자기 지지율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그래서 한 6에서 9% 요 사이를 유지를 하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지율에 따른 어떤 변화 때문에 단일화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일각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 엑스파일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 없는 내용, 그냥 확인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 진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진로와 복잡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전격적인 단일화 아니었겠습니까?
이 앞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내일부터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사전 투표의 경우 양당이 지금 다 동렬하고 있어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재외 국민 투표가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71.6%고 거의 한 18만 2천여 명이 지금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사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보도가 된다면 상당히 또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 흐름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에는 그날 현장 당일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사퇴가 표기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투표는 그 표기가 투표소 바깥에 공고는 되지만 투표 용지 안에는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단일화를 좀 늦게 함으로써 그 사퇴한 이후에 그 후보에게 표를 보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표심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후보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그렇죠. 표현도 썼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상황은 어떤지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두 후보의 단일화 저녁 토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눈치채신 분들 적었을 것 같은데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꽤 급박하게 지금 진행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격적이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어제 이제 그 결단 내리신 부분은 예상치 못했던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결단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 후보의 어떤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회 이후에 심야 시간에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회동이 좀 있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민의당 선대위, 특히 홍 대변인님 같은 경우도 잘 몰랐습니까, 이 상황을? 그 후보의 어떤 전격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를 포함한 당내 관계자들 역시 그 후보의 그 결단 기자회견 전까지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전까지 선대위 관계자들도 이제 상황을 몰랐다. 네, 그만큼 어떤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두 후보가 전격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에 방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네. 지난 주말에 단일화가 결렬이 됐다 이런 보도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장제원, 이태규 협상팀 계속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지난주 이후에 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에 어떤 별도의 물밑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당일 후보께서 그간의 어떤 그 결단 고민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전격적인 좀 만남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이태규 협상팀 그 지난 그 휴일 이후에 계속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또 그 만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저께 어떤 그 소통과 제안을 통해서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후보의 어떤 고민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후보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안철수 후보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똑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이것도 그럼 그냥 우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의도된 연출일 수가 없고요. 다만 어저께 공교롭게 또 두 분이 빨간색 좀 넥타이가 좀 끌리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후보님께서 평소에도 좀 잘 메고 다니시는 넥타이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도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잘 메고 다니는 넥타이다. 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자.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 양당이 사실 이례적으로 합의 내용까지 좀 발표를 했고 서로 감정이 상했다는 말까지 굉장히 좀 심한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현재 국민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뭐 당의 분위기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번 안철수 후보의 결정과 결단을 존중을 하고 지금껏 저희가 그래왔던 것처럼 후보님을 좀 믿고 지지하는 쪽으로 저희 전 구성원의 어떤 총의가 모아진 상태입니다. 여러 분위기가 있긴 한데 후보의 그 의사를 존중한다. 네네. 예.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전격적인 단일화 협상이었는데 이거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됐으니까 네. 뭐 누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번 결정이 후보의 결단이었고 어떤 당 차원의 어떤 그 접근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홍 대변인님. 네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네. 지지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단일화 요구하면서 철회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번 단일화 결정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지난 안철수 후보의 어떤 10년간의 그 정치 노정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께서는 실리보다는 좀 명분을 앞세운 정치인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어떤 외부의 환경, 어떤 그 주변인들의 어떠한 그 의견은 참고하는 정도였고, 또한 그 어떤 후보를 향한 어떤 지지율의 어떤 등락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대의 명분 앞에 후보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당장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안철수 그 총리 카드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뭐 민주당의 그런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고요. 네. 뭐 사실은 며칠 전까지 이제 저희 쪽에 어떤 뜨거운 구애를 하다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단일화 합의로 인해서 이제 실패를 하자 좀 애증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저희가 이번 협상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이면 합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것은 민주당이 어떤 이런 저희 단일화의 어떤 진정성 있는 합의에 대해서 좀 흠집을 내려오는 시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좀 달면 삼키고 좀 쓰면 뱉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치 행태는 좀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면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의 어떤 정치 문법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공동 선언문에 나온 내용이 다고 이면 합의는 절대 없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대선 뒤에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도 좀 명시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어느 네네. 정도 구상이나 계획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사실 뭐 대선 후에 뭐 합당을 오늘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네. 아직 합당의 어떤 기본 원칙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로드맵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눈앞에 닥친 어떤 대선과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늘 또 다당제가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당제를 주장하더니 결국 거대 양당 체제를 선택한 건 뭐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참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과 비판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겸허히 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정치 개혁과 다당제의 소신은 버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정성은 꼭 믿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사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으시고 나서 저희 캠프에서 좀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회의 자리에서 이제 후보께서 내가 이제 거대 야당에 들어가지만 본인이 정치 개혁에 갖고 계신 어떤 소신과 철학을 절대 굽히지 않고 하나의 어떤 미랄이 되는 어떤 심정으로 이 기득권 정당을 좀 혁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소회를 좀 밝히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전개되는 어떤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진정성과 행보에 대한 부분은 좀 국민들께서 신뢰를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합당하지만 큰 틀에서 정치개혁 큰 틀에서 이 다당제에 대한 소신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예, 계속 견지해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딱 대선까지 6일 남았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늦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앞으로 그 유세 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건지요? 이 일정도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그 아직 뭐 윤 후보 측과 논의가 된 바는 없고 공동 유세 계획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끝나진 않았지만은 최대한 좀 신속하게
윤석열 후보와 함께 유세 현장에 합류해서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분위기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제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관심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6일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지금 안 후보에게 쏠렸던 표심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참고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단일화 발표 전인 2월 28일에서 3월 2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한 거긴 한데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도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가정하지 않은 문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가정한 거를 물어봐서 그 변화폭을 좀 본 조사인데요. 그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조사된 게 공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마 단일화 이후 그 지지율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는 이 자료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 후보 간 단일화 전과 후에 그 후보 간의 두 후보 간의 격차 이거를 네. 기준으로 보면은 단일화하기 전에 다자구도일 때는 3.3%포인트였는데 네. 단일화를 전제로 한 그 단일화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가상 대결을 붙일 때는 5.9%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빼면 2.6%.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그 단일화 효과 좀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렇게 격차를 볼 수도 있지만 그 후보의 지지가 늘어난 그 증감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증감으로 본다면 단일화 전과 후에 윤석열 후보는 3.7%포인트 상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1.1%포인트 상승을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 3에서 5%포인트의 어떤 표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것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는 사실은 오늘 지나고 이 표심 여론 전체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부터는 네. 이제 여론조사한 것을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없지만 각 정당이나 또 네. 이제 그 조사를 의뢰를 해서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각 당에서는 선대위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들 이제 의뢰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조사를 또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여권에서는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진보가 결집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2002년에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는데 네. 그 선거 전날 정몽준 후보가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패색이 짙었는데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네. 2002년 상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게인 2002년이라고 해서 단일화가 투표,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전날 철회가 돼서 결집이 일어났던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예. 일각에서는 이 지금 단일화의 내용과 형식이 너무 명분이 없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3당 합당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근데 무슨 역풍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심 이동이 3에서 5%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도 사실은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계속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진보의 결집도 있겠지만 범보수의 결집도 같이 일어나는 양쪽이 다 결집이 더 일어나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더 많이 결집할지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자, 어쨌든 극적인 단일화가 성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단일화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좀 아름답지 못한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단일화를 두 후보가 할 것처럼 이야기한 거는 3주 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투표를 지금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단일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고 아까도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 합당 부분이 좀 굉장히 불투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합당과 관련해서는 4.7 재보궐선거 때 이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네. 당명 때문에 결렬이 됐지만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급속하게 빠지긴 하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층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합당을 하고 뭐 단일화 한다고 해도 남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진입해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정에 어떤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일을 한 적은 없거든요. 네. 뭐 이번 단일화가 결국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거겠지만 어쨌든 이 단일화라는 것 자체 명분이 정치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일화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정치 진로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상황을 봐야 그렇습니다.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대선이 크게 보면 이제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상황인 건데요. 심상정 후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던지는 표는 죽은 표, 사표가 아니라 생표다 이러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어제 토론에서는 10% 지지를 받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 어떻게 받고 싶다라는 전망하십니까? 그 희망사항을 어제도 밝혔지만 사실 최근에 그 심상정 후보 지지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 2%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 안에는 20, 30대 젊은 층과 여성층의 표심이 있어요. 또 중도 성향과 서울의 표심들이 있는데 아마 일부는 이동을 하겠지만 희망하는 10%까지의 득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어제까지 한 결과들이 오늘 아침에 계속 나왔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단일화라는 변수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이대로 읽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네. 단일화 변수가 더해진다고 보면 지금 쭉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린 저 여론조사의 흐름에 앞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단일화 자체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이슈인데 네. 저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다 지금 막판에 이루어져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5%포인트의 표심 이동은 있겠지만 기권으로 가는 표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는 그 정도 예상은 되지만 그거보다는 좀 반감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지만 후광 효과, 그거는 이제 김동연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와도 마찬가지로 네. 양쪽 다 후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중앙일보 엠브레인 조사에서 보면은 단일화를 가정해서 물어본 거에는 두 후보가 다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또 누구한테 유리하게 될지 결과적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네.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만 명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사망자 하루 사이 128명 늘어서 역대 가장 많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방역당국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이 보장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격리 대상자가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 외출 허가 신청을 받고 그 승인을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5일 사전투표 또는 3월 9일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하여 지난 3월 2일 공고하였습니다. 3월 5일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4일 12시, 3월 5일 12시와 16시, 그리고 3월 9일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8일 12시, 3월 9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투표일 당일에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에 확진 또는 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격리자에 해당되시는 유권자께서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시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서 보건소에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그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 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격리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께서는 외출 시의 주의사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0시 기준 3,157만 명이 3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61.5%입니다. 대상자 대비 3차 접종률은 접종 간격과 권고 연령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대상자 집계 시점이 3월 말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휴전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2차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1차 협상보다는 좀 나은 결과가 도출될까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1차 협상 때보다 양측이 다 절박해졌다는 겁니다. 예. 우선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희생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만 명이 피난 행렬 이미 국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유엔이 집계했습니다. 예. 인구가 4,400만 명이거든요. 이 100만 명 이제 징집령이 내려져 있는 그 성인 남성들 빼고 여성하고 주로 어린이들인데 국경 쪽에는 24시간 국경을 빠져나가는데 차가 24시간 지금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비규환인 거죠. 출국하고 또 폴란드 입국하고 하는데 예. 더더군다나 이제 자기 가족들 뭐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남편은 두고서 가는 생이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상황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전장에서 고전 중이고 또 거의 전 세계와 맞서는 듯한 그런 그 양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요인인데 과연 러시아 지도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우리하고 7시간 차이니까 지금 7시, 아침 7시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아마 2시간 뒤 정도면 협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 벨라루스에는 벨로루슈 숲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1991년에 옛 소련이 해체되는 협정이 맺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옛 소련 지도부에 별장이 있는 그 벨라베슈 숲입니다. 벨라베슈 숲. 여기서 2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주목할 만한 뭐 변수랄까요?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앞선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제재, 이거 결제를 다 막는 거죠. 이 제재가 발효되는 것이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 핵폭탄을 맞는 날이 9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서방에서 하나의 시한으로 제시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게 협상의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러시아가 나토와 군사 충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위협을 했습니다. 외무차관인데 그루슈코 외무차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기싸움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전투기가 실제로 중립국이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 스웨덴 영공의 4대가 침범을 어제 하기도 했고요. 일종의 무력 시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인데 이런 기싸움을 하는 와중에 이것이 아주 우발적인 러시아가 이제 핵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실제로 우크라이나 그 주일 대사가 러시아가 미국에는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없겠지만 우크라이나에는 할 가능성이 있다. 푸틴은 지금 통제 불능의 상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아주 우발적이지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다음 주로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건데 그걸 예.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의심을 받거나 또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려가 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전장에서 러시아는 고전 중인데 한편으로는 협상을 준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장의 교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 그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군이 어제 국방부가 전황 브리핑에서 맹렬한 저항 속에도 조금씩은 진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국 최대 격전지는 키이우 예. 수도인데요. 일주일 안에 완전히 포위하고 고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그리고 예. 완전 장악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양측이 다 피해가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부 쪽의 헤르손, 여기가 보급 기지로서의 요충지입니다. 예. 지금 러시아군이 보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손은 대체로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내 중심가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르키우인데 여기는 제2의 도시입니다. 인구가 140만 명 정도. 키이우는 280만 명이고요. 예.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여기까지 장악을 하고 나면 이제 키이우밖에 안 남았다라는 예. 심리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쪽에 전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포리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포리자. 예, 여기가 이제 그 남부 쪽에 가까운 곳인데요. 예. 여기에는 원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원전. 예. 우크라이나의 원자로 15기 가운데 6기가 여기에 있는 곳입니다. 이 주변 지역까지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IAEA에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직 그 원전까지 장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군이 원전 주변으로까지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이 침공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외신들의 보도를 통해서 종합한 한 결과로는 예.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 그다음에 보급이 굉장히 그 형편없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군이 이 현대화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전력이 굉장히 강화됐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2달 전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예.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의아한 결과인데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마트를 예. 이제 약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트 주인이라든가 주민들이 타임즈하고 한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예. 며칠 동안 못 먹은 것 같더라. 예.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군용 물자만 보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 보급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그 공개된 영상이 이 러시아군 아주 젊은 병사인데요. 자, 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포로로 잡혔든지 아니면 이제 투항한 것 같은데 음식을 먹고 있는 군인이 러시아 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이 병사한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지금 이제 영상 통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와 아니 우크라이나 군인의 어머니죠. 우크라이나 군인과 예, 군인 어머니하고 영상 통화를 하니까 하다가 이제 울먹이는 그 러시아군의 모습이고요. 이 영상 속에 이제 우크라이나 남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젊은이들 잘못이 아니다. 이들도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군들한테 항복해라라고 하는 이 영상이 지금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러시아군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국 텔레그래프지 보도로는 러시아 병사 중에는 민간인 공격하라고 하니까 항명을 하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 파일이 공개돼서 그걸 분석한 결과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일선 분위기는 이런데 러시아군 지도부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공격을 지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택가를 일부러 폭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주민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게 나치 독일이 했던 전술과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우크라이나 일본 대사가 오늘 NHK 인터뷰에서 또 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 현장에서 영문도 모르는 젊은이들의 희생이 조금 줄어들길, 또 2시간여 뒤에 열리는 2차 협상에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리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대기업에서 일했던 우크라이나 출신 프로게이머가 수도 키이우로 돌아가 키보드 대신 총을 잡고 러시아군 격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탄약과 약품, 무전기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야로슬라프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대거 나올 때 묵묵히 기차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로 들어간 용감한 아버지 세르기 씨. 알고 보니 국내 대기업에서 3년간 일했던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자원 입대를 앞두고 YTN 취재진에 키이우의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30분 단위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지만 키이우 시민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ascist Russian troops launch missile and bomb strikes on absolutely peaceful areas of Kiev. Civilians hiding in the subway. But many civilians currently helping military and other much as they can. 아직 가정에 물과 가스는 공급되고 있지만 약과 휘발유가 부족하고 상점들도 단축 영업을 하는 등 물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hopworks is not full time. Only 2, maybe 4 hours every day. Also, I may be afraid that there will not be enough ammunition. 무전기 100개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세르기 씨는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세계 평화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fighting not only for Ukraine. We are fighting for whole civilization's world, for life, for peace, for the trust. 이처럼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EU는 의료 물자를, 독일과 프랑스는 석유를 보내기로 했고 이웃나라인 폴란드는 의료 철도를 보내 부상자들을 폴란드에서 치료해주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음에 따라 앞으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물자의 종류가 늘어나고 양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폴란드 야로슬라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에서 강력한 제재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계속해서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이 국제유가인데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세계 3위의 산유국인데다가 지금 서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펙 플러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증산은 조금밖에 하지 않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나오면서 아무래도 공급이 불안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이 비상 비축률을 이렇게 방출하기로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우려가 겹치면서 국제 유가가 일제히 11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011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원유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제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원유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운송에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각종 제품들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입이 건조하니까 입 많이 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셀린 바르지 않습니까? 바셀린의 원료도 원유 찌꺼기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오르게 되는 거고요. 소비자 물가 역시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당장 차량용 기름값이 오를 테고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다 오르게 되겠죠. 지금 소비자 물가 성장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3%대로 굉장히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2월 물가 상승률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4%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거기다 지금 환율까지 높습니다. 환율이 높으면은 원유를 우리나라가 사올 때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는 굉장히 악재가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앵커님 지금 월급이 한 2%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좋으시죠? 예. 근데 물가가 한 4% 올랐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소득이 줄어드는 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이걸 실질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복세에 있는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예. 지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3%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 정점에서 내려가는 추세였다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요소들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스위프트 예. 경제 핵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서방의 경제 제재가 곧 실행이 됩니다. 이 네네,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어떤 국가 경제에 국제 정세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스위프트 이름이 어려워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입니다. 예. 이게 한 200여 개 국가에서 10,000개가 넘는 은행들의 이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개념인데요. 예. 여기에서 배제가 되면은 국제금융거래가 거의 사실상 차단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지금 EU가 이 제재를 하면서 스위프트가 12일부터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제재가 장기화됐을 때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거고요. 예. 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도 어찌됐든 그 영향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은 국내 기업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거나 예. 아니면 대금을 줄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지만 예. 이게 대외 변수가 워낙 강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산업계도 비상일 텐데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곳들이 현장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러시아에서는 라면을 도시락이라고 하거든요. 예. 도시락 라면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팔도의 거점도 그쪽에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기업들은 물류망이나 어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지금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은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희귀가스들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희귀가스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고 다변화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밖에서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했을 때는 수출이 안 된다. 예.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산업부가 미국에 좀 물어봤는데 휴대전화와 자동차 같은 소비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최악의 사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변수가 적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악의 사태는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주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국내 주식시장 영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주식시장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연말 이후 우리 주식시장은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도 크게 뭐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상승했고요. 예. 오늘은 한 1%대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24일부터 4거래일 정도를 좀 뽑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1조 원어치 그리고 기관이 8천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 부분을 다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찌됐든 지금은 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주가의 하단을 한 2,500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그러니까 이번 달 중에 저점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변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남은 시간, 자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는 여가부 말씀드리고 폐지가 남성과 여성 그다음에 이제 대다수가 아니 제가 이제 시간을 드려야 말씀하시면 되죠. 어디가 우리보다 더 센 데가 있습니까? 무고죄는 원래 아니 제가 질문 드릴 때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 좀 이어서 할게요. 그럼 질문을 하지 마시든가. 그 대검에서도 네. 이제 이재명 후보님 네. 후보님께서 뭐 사회적 합의를 많이 말씀하세요. 곤란한 건 전부 사회적 합의예요. 곤란하니까 사회적 합의라고. 제가 말씀 명백하면 합의가 필요 없지요. 기회 당연히 드릴 때 그렇죠.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확히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제가 질문은 지금 안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기회를 주세요. 잠시만요. 아니 다른 잠시만요. 심상정 후보님. 네.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아까도? 잠시만요. 발언 꽃.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노동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시죠. 당선돼도 책임지죠.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TV 토론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위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지지율이 지난 대선 절반인 3% 수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죠? 네,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합니다. 네, 내일도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고 중부와 전북에는 봄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날씨는 좀 포근해졌는데요. 미세먼지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낮 동안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면서 완연한 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10.5도까지 올라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따뜻한 서풍과 함께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는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전남과 영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 중부와 전북 북부에 강풍과 함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만 비와 눈의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4도, 부산은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는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날씨가 개겠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성사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던 여권에서는 단군 이래 최악의 거짓말쟁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슈를 소환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잠시 뒤 단일화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